토크쇼 3부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장윤미 변호사, 송영은 변호사의 차강 두 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장윤미 변호사가 만면에 미소를 띠고 앉아 있습니다. 아, 제가 웃은 이유는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에서 제가 자존심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지 네. 생각해서 아는데라고 네. 생각해서 웃었어요. 아니 여당이신데 자리도 바꿔드렸는데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웃는 게 아닙니다. 웃는 게 아니죠. 야당 거기다 비주류야 또. 예. 어쨌든 근데 뭐 오늘은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크게 대립되는 주제들이 없어요. 네. 예, 특검이 이제 오늘 저 특검 얘기를 해볼 건데 아직 수사가 시작된 건 아니니까 뭐 수사 내용보다는 또 이제 특검을 구성이라든지 사무실 어디로 잡나 이런 얘기 해볼 거예요. 일단은 3대 특검 중에서 이제 내란 특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 전 서울고검장입니다. 검사 출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그리고 최상병 특검의 이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이렇게 짰는데 일단 특검 면모만 봤을 때 이 정도면 그래도 뭐 능력도 있고 야당 입장에서 그게 공정하고 그게 편향되지 않다 요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쏠렸는데 이겁니까? 일단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순직해병 특검의 이명현 특검은 당장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정민 변호사를 3시간 면담을 했잖아요. 예. 면담을 하면서 특검 보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예.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이에요. 근데 그 당사자 안 하겠다고 그랬죠.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제안한 것 자체가 지금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주는 또 편향성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명현 특검이 본인이 말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 변호인이었던 김정민 변호사나 김경호 변호사 등이 같이 근무한 후배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특검보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요 한 언론의 단독 보도를 보니까 명태균 씨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한 20여 분 통화를 했는데 그게 지금 언론에 보도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떠나서 지금 이런 식의 접촉은 부적절하다는 게 우리 언론의 시각이잖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이명현 특검은 사건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을 만나서 특검보를 제안을 해야 됩니까? 잘못된 행동이고 이거야말로 수사 결과가 논란에 시달릴 수 있어서 당장 특검 교체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두 사람은 어때요?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김의겸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밝힌 내용이 저는 상당히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뭐요? 저는 감사위원 시절에 있었던 일을 논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김의겸 전 의원이 그 조은석 특검이 검사장일 때 본인과 교류했던 일화를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2016년 최순실 씨 그 취재를 할 당시에 조은석은 말없이 뒤에서 조언을 해줬다. 취재가 막히면 길을 뚫어주었고 중요한 걸 놓치면 챙겨주었다. 조은석은 당시 현직 검사였다. 그것도 검사장이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는 해줬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러면은 고도로 정치적인 취재에 대해서 현직 검사장이 계속 코치를 해주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현직일 때도 이랬던 분이 특별검사를 중립성 있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송영은 변호사의 매서운 공격이 있었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보실 땐 어때요? 이 세 명의 인선? 네, 저는 언론에서 평가하는 건 이제 무난하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추천을 했는데 2대 1로 이제 민주당 2 그리고 조국혁신당 1 그리고 이제 판검사 출신들이 좀 적절히 있었는데 특검에는 아무래도 이제 검사 출신이 가는 게 관행이기도 했고 좀 통상적이긴 한데 아마 세 가지 특검이 동시에 발족되니까 이 판사 출신이 한 명 정도는 특검으로 임명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고 그게 보통은 언론에서는 최상병 특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볼륨이 큰 이제 그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 법원장이 일단 낙점이 됐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쟁점이 너무 많고 제일 많고 세 가지 특검 중에 또 전체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줄 어떤 적임자로서는 그래도 법원 출신이 좀 무난하고 괜찮다라고 하고 뭐 통합 뭐 균형 이런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이 또 과거에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이제 법원 내부에 이제 사실상의 뭐 감찰을 진행한 적도 있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무난하다. 조은석 특검은 오히려 이제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민주당을 대단히 세게 이제 수사했던 그런 이력과 전력 때문에 제가 보니까 민주당도 이 칼을 많이 맞으셨더라고요. 많이 맞았죠. 뭐 보수 예, 그러니까 이제 정대철 전 의원도 뭐 기소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민주당
소속 대통령 정치인들 구속시킨 이력이 있고 정대철 예전에 이기태. 나라종검 사건을 안희정 씨도 구속. 아니죠. 네.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도 그랬었고, 그리고 또 유명한 수사로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장인어른인 진영구 전 공안부장도 구속 기소를 예, 예. 했었던. 그러니까 이분의 뭐 이른바 칼은 뭐 여야 뭐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부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평가가 중론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도 특검보를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 하기로 됐으니까요. 만약 네. 정말 들어가면 이제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마무리가 됐고, 워낙에 군 특수성을 알아야 되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엔 상당히 적임자란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명현 특검은 본인이 고등검찰부장을 했기 때문에 예. 굳이 뭐 그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을 만나서 브리핑을 들어야지만 사건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사팀을 구성하기도 전에 본인이 3시간을 만났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고, 제가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이 특검의 중립성이나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이런 걸 조금만 지적하면은 너도 내란 세력이지 이렇게 딱지 붙이려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결국은 특검을 왜 합니까? 이 수사를 통해서 매듭을 짓고 그 수사 결과를 최대 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납득하게끔 하는 게 특검의 목적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수사 주체에 대한 편향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면 결국에는 그런 부분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돼요. 일정 비율의 국민들께서는 끝까지 그 수사 결과를 수긍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해병대원 특검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심 짐작 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인들을 특검이 선제적으로 먼저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특검이 임명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검 보를 뽑아야 돼요. 그 이제 현직이 안 돼. 그 사람들은. 예. 그다음에 사무실 구해야 돼요. 그리고 수사관들하고 검사들을 검찰에서 파견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예전에 이게 이제 특검 준비 기간인데 예전에는 뭐 국정농단 특검 아무리 크다고 그래도 뭐 사무실 구하고 특검보 임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들 충원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 개가 동시에 떠서 검사만 120, 수사관 다 합치면 578. 이거 웬만한 직검보다 더 직검 규모인데. 웬만한 직업 2개급이죠. 그죠? 그 지금 특검보에 특검까지 합하면 120명이 아니고 137명이기 때문에 예. 서울 동부지검과 서울 서부지검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큽니다. 어마어마한 검찰청이 새로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사무실도 없다는 건데. 네. 예전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 때 네. 박영수 특검도 예산이 빨리 집행이 안 돼서 본인 사비로 먼저 사무실을 얻고 나중에 이제 충당했던 얘기도 들었거든요. 뭐 사실관계 확인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 특검을 보면 준비 기간이 한 21일 정도 되잖아요. 이때도 수사는 할 수 있게 했어요. 왜냐하면 수사 기간을 아주 뭐 길게 잡아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최장 이제 170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특검 보를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사무실 임차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의 이제 검찰에서 많이 파견을 오잖아요, 실제로.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좀 언론에서도 많이 또 조망하고 국정농단 사건도 그 당시에 교대 쪽이나 아니면 서초역 쪽에 얻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거리상 그러니까 설릉까지 좀 멀리 갔기도 했고, 그리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그러니까 내란 특검은 이게 안보 막 이런 문제랑도 연결돼 있으니까 너무 원거리나 아니면 진짜 사적 건물에 임차해서 좀 쓰기가, 왜냐면 공소유지까지 하면은 몇 달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검에 검찰 측에 요청을 했다는 거고, 청사 빈대 없냐고. 청사 빈대 없느냐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 측은 또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보겠다. 왜냐하면 정말 보안이 세고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1층에서 뭐 기자나 아니면 뭐 일반인들이 봤을 때 다 알게 되고 또 이게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을 도리가 또 없다 보니까 이런 뭐 경호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가급적 정말 이제 청사에 좀 남는 공간을 활용하거나 이런 게 정답이지 않을까. 비용 문제도 또 있기도 하고. 아니 이제 어딘가 어떻게든 사무실은 구하겠죠. 뭐 진짜 서초동 아니라도 빈 사무실 어떻게든 구할 텐데 인력 충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조은석 특검이나 저 민중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에다가 검사 송영훈이랑 장유미 파견해 주세요. 찍으면 그냥 바로 다 가는 거예요? 일종의?
이런 그렇게 되나? 그대로 보내야 될 의무는 없는데 예. 웬만해서는 그런 걸 많이 존중해주겠죠. 아. 요청하면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예. 실제로 이제 본인들의 의사도 중요할 거고 예.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검사들이 특검에 가고 싶은 의욕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왜요? 갔다 오면 내외에서 없어진다는데 굳이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거기 가서 수사 실적을 내고 예. 내가 앞으로 인사에도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가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할 텐데 예. 지금 검찰 폐지 4법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어요. 예. 검사들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거기 가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얘기들은 기사는 얼핏 하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국정농단 특검만 해도 누가 갈래? 저요 이랬는데 네. 지금은 조금 약간 꺼리는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다. 예. 그래서 막 손드는 분위기가 만약 정말 아니라면 예. 실제로는 그 수사에 전담을 했던 많은 검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 검사님들 위주로 또 진용이 꾸려지지 않겠냐는 평가도 나오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면 내란 특검은 지금 특별수사본부 이동. 그다음에 전체가 다 가긴 아마 일부가? 어려울 거고 아마 선별을 내지는 뭐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은 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 김건희 특검도 명태균 씨 특별수사팀 있고 지금.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옛날 팀이 있으니까 그 네. 팀이 고스란히 가서 한다. 고스란히까지는 아니어도 예, 예, 약간 예, 대부분. 가는 방향으로 할 거고 이게 또 일원화를 위해서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투트랙으로 재판이 진행 예. 중이에요. 뭐 김용현 전 장관은 민간인이었고 뭐 예. 노상원 씨도 마찬가지에서 서울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군 사령관들은 또 군사법원에서 받고 있어서 예. 이게 특검으로 하면 한데 모아지고 그 특검 법 내용을 보면 이제 일반 법원에서 관할을 갖는다라고 돼 있어서 예. 이게 또 하나로 좀 합쳐져 가지고 이제 논리적 정합성이나 일관성 측면에서는 이게 하나 모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일단 내란 특검. 근데 얼핏 생각하기에 송변 내란 특검 우두머리 대통령, 그다음에 주요 임무 종사자, 장관, 사령관, 장군들 다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재판 오늘도 했겠네요. 월요일이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똑같은 거를 기소하면은 그거 공소기각이잖아요. 기소 못 하잖아요. 똑같은 거는. 그렇죠. 예? 네, 안 그럼 되죠. 뭔가 다른 거 해야 되잖아요.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 또는 똑같이 대통령이나 장관이라도 다른 죄. 뭐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소위 외환 혐의를 열심히 수사하려고 할 거다 그렇게 보여져요. 실제로 법문에 보면은 예. 그 수사 대상에 들어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그거를 무인기 보내고 막 이런 그렇죠. 거요. 그걸 핑계로 이제 비상계엄을 하려고 예.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많이 집중하지 않을까 싶고 어허. 서울고검 청사를 요청한 것도 그런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외환은 아무래도 국가안보 관련된 그렇죠. 거니까. 예. 다만 특검법에 보면요 예. 굉장히 재미있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파견 다 공무원 읽어봤어요 혹시? 예, 파견 공무원들이 예. 그 원소속 기관에 예. 수사 도중에 알게 된 정보를 보고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오. 파견 공무원은 파견 검사 포함입니다. 이게 예. 특검법 구조 3항에 있는데 예. 그러면 이게 같은 건물에 있으면 예. 그 조항을 위반해서 보고하기가 더 쉬워질 텐데 예. 굳이 같은 건물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아 그럼 진짜 그 안보에 관련된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그래서 외환죄 포커스 맞춘 네, 거구나. 정말 조심해야 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출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내란 다른 특검이 피의자? 많은 이미 구속 기소됐잖아 막 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공백으로 수사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공백으로 있는 건 검찰이 정말 계엄의 당일에 어떻게 했는지와 관련돼서는 잘 해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말씀 주셨지만 네. 오늘 한겨레 아까 단독 보도였거든요.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민정수석이랑 10월 10일부터 11일에 비화폰으로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도 비화폰을 갖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뭐 비화폰으로 있구나. 그때가 이제 뭐 공천 개입으로 수사가 막 속도를 낼 때니까 아마 명태균 씨 관련해서 얘기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짐작됩니다만 또 계엄 2달 전이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한 뭐 이런 예를 들면. 이야기도 나오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그 두 축이잖아요. 계엄군을 보낸 게 국회와 선관위. 근데 선관위에 대검에서 검사 2명이 갑니다. 그게 진술조서에 나왔다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예. 그거를 또 공소장에는 어떻게 놨냐면 검사 2명이라고 쓰지 않아요. 그냥 수사기관 소속 2명 이런 식으로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좀 톤다운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현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네. 특검에서 이런 부분까지 좀 포함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 대상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분들 전부는 당연히 아니겠고 그렇죠.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작년 12월 3일이잖아요. 그러면 국회 해제 의결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상황에서 예.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전후로 전화를 주고받았다라는 의원들이 지금
확정이 돼서 언론에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그날의 국민의힘의 어떤 행보라는 건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의원들이 국회에 갔는데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달지 뭐 갑자기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문자를 받고 외부에 있는 당사로 간달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혼란을 좀 의도한 거 아니냐라고 읽혀지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선 당시 원내대표가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수사선상에 좀 올라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국민의 몇몇 의원들이 뭐 수사를 받아요. 그래서 뭐 기소가 될 위험에 처해 가정입니다. 그럼 그걸 그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걸 수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 뭐 민주당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만 가지고도 정부가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법안에 보면은 가장 빨리 돌아오는 전국 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정당해산 심판 결과 무관하게 아예 후보 자체를 공천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어요. 굉장히 그 민주주의에 반하는 과격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권에서 정말로 그런 걸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헌재 에서 절대 인용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제가 절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그 통진당 판례 2013 헌다 1 그 사건 보면은 헌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당의 목적을 파악할 때 정당의 대표나 주요 당직자들의 발언 그리고 정당의 이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당원들의 행위 이런 것이 정당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에 한동훈 전 대표는 즉각적으로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고 의원들과 같이 달려가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했잖아요. 아 대표. 그렇죠. 당 대표. 헌재 판례에 당 대표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또 당원들은 5월 10일에 있었던 그 전대미문의 후보교체 시도 당원 투표도 저지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정당해산 대상은 안 된다. 다만 여권의 공포 마케팅은 계속 될 것 같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나와 있어요 밖에. 네. 근데 내란죄 혐의로 재구속 안 되잖아요. 그 안 구속 되죠. 똑같은 법상 상황이니까. 구속했다가 내란 혐의로 구속했다가 구속 취소된 거니까 재구속이 안 돼요 법상. 그러면 특검 되면 다른 죄, 뭐 외환 이런 걸로 또 직권남용 이런 걸로 영장 쳐서 구속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재판받고 있는 뭐 김용현 전 장관 6월 말이면 지금 풀려나 거기 나올 건데 보석으로? 예, 보석 왜냐하면 원래는 검찰에서도 초창기에 그때 회의했을 때 제가 그냥 듣기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추가 수사로 그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막 대통령과 관련해서 추가 영장 띄워가지고. 그리고 그게 사실 수사에 어떻게 보면 관행이기도 했는데 기법이죠. 지금 이제 검찰에서 먼저 보석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개월 되면 무조건 풀어줘야 되는데 추가 구속 기소가 되지 않으면 그런데 그냥 풀어주지 못하니까 이제 직권으로 보석의 조건을 붙여서 누구 만나지 마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쨌든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도 다 구속이 돼가지고 그 기간을 만료할 정도로 수감이 돼 있었는데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 취소 신청했는데 뭐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가장 우두머리라고 지칭되는 이게 법적 표현이니까요. 비난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비난 가능성이 제일 높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는데 좀 활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과 무관하게 뭐 국민적 법감정을 열외로 하더라도 지금 말씀 주신 외환죄 문제 있고 또 직권남용 뭐 이런 여러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구속은 그러니까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 요거는 할 게 되게 많아요. 오히려 내란 특검보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더 복잡하고 뉴스는 여기서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내란 특검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명태균, 건진법사, 명품백, 그 다음에 플러스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삼부토고 뭐 많잖아요. 뭐가 제일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특별검사라도 16가지인가 되던데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다만 이제 뭐 공소시효를 따져보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들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마도 하나를 먼저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거기에서 그 신병 처리 가능성 또 기소 가능성이 생기면 나머지 사건들의 수사는 아마 훨씬 더 쉬워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보통 특수수사를 그렇게 하죠. 그렇죠. 고구마 줄기 캐듯이 그냥 줄줄줄 하나 걸리면 장변 보기에는 뭐가 제일 여기서 그냥
왕건이가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요즘 그 건진법사와 관련해서 나오는데 이게 볼륨도 상당히 커요. 이를테면 취임 전에 800만 원짜리 샤넬백을 받는단 말이에요. 취임 후에 1,200만 원 받습니다. 예. 그걸 또 웃돈을 주고 바꿔요. 예. 처음에 건진이 나 이거 다 잃어버렸다. 나 모른다 이랬어요. 왜냐면 통일교 2인자한테 그 가방을 받은 것까지는 부인이 안 되니까요. 예. 받았는데 잃어버렸다. 예. 근데 그걸 웃돈을 주고 김건희 여사의 아주 개인 비서 성격의 그 청와대 행정관이 가서 바꾼단 말이에요. 바꿀 때는 또 김건희 여사의 아주 최측근인 그 21g의 그 대표 예, 예, 부인이 예, 같이 예. 가기도 하고. 맞아. 그런데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통일교가 왜 돈을 줬냐. 잘 받았다고 하십니다. 라는 이 법사폰의 포렌식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예. 건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캄보디아에 이슈가 있었어요. 맞아요. 통일교가. 그러니까 예. 캄보디아의 ODA 자금이 역대 정부에서 거의 2배인가로 뜨고요. 여사가 이 배우자 세션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로 또 이제 행보를 가졌기도 했었고 캄보디아와 관련해서 뭔가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예. 그리고 건진이라는 사람이 또 여사를 막 닥달하는 문자도 최근에 보도가 예, 됐어요. 예. 아니 내가 이렇게 대선 때 고생했는데 왜 내 사람 꽂아주지 않냐 그랬더니 알겠다고 해요. 예. 이게 이권 개입, 뭐 인사 개입 그리고 가방이라는 그 굉장히 폭발성이 있는 왜냐하면 여사가 디올도 받았었는데 샤넬을 2개나 지금 예. 3천만 원이 된대요. 그 두 가방을 합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예. 없고 이거는 완전히 사적인 사실은 권한이 없는 분이잖아요. 예. 그냥 배우자인데. 근데 완전히 월권을 행사했구나라고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좀 증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까지 안 올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 야당이 예. 도이치모터스 1차 특검법 발의했을 때 저 같은 사람은 방송에 나와서 상설 특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그게 벌써 1년 6개월 됐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장의민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